제가 오늘 강의 이 주제로 잡은 게 천일 천만원 작전인데요. 이건 천일 동안 천만원 저축하자 그런 말 아니고 적어도 천일 이내에 월 소득이 천만원이 되도록 하자 그겁니다. 이건 무슨 허풍을 치는 것도 아니고 매우 과학적인 거고 그것도 최대 목표를 잡은 게 아니고요. 50% 디스카운트 한 겁니다. 50% 디스카운트해서 천만원이. 왜냐면요. 여기 아까 리더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천일 만에 2천만 원을 달성하신 분들이에요. 그 중에는 7학년 2반 할머니도 계십니다. 7학년 2반 할머니가 천일 만에 2,400만 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다리가 셋 달린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들이 무슨 경력이 화려하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뭐 자본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겠다는 결심이, 즉 결의가 확고했을 뿐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일 만에 어떻게 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스폰서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애터미에서만 가능해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요 지피지기란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요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돈벌이 하는 것도요, 사업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지피지기입니다. 그런데 요 말이 유명하기는 한데 전부 다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 뭐라고 그러냐면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이다. 손자병법에 그렇게 돼 있다. 손자병법에 그렇게 된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무지무지 강한 걸 알았다. 그러면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긴다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자, 피자는 저 피자니까 상대방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누구겠어요? 적이겠죠. 지피니까 상대를 알고 적을 알고 기는 자기입니다. 자기를 알면 백전, 100번 싸워서 불태. 태자는 위험할 태자입니다. 위험할 태자.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가 강한 걸 알면은 공격 안 하고 방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부지피 이지기 상대를 모르고 요 이는요 빠십니다. 그러나 나를 알면 일승이 한 번 이기는 거죠. 한 번은 이기고 부자는 질부자입니다. 패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저것은 진다는 말이 싸움에서 진다 그것도 되고요. 등에다 짐을 진다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고 나를 알면 그래 내 실력을 알아. 상대 실력은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일승일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런데 이제 무지한 사람이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은 부지피 부지기.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필퇴. 싸울 때마다 이태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맞는 말 같죠? 손자병법 모공편 제3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이냐? 우선 손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손자는 춘추시대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데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춘추 전국시라는 게 무슨 시대인가? 그것은 우리가 황하 문명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하 문명권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인 황하 문명권이니까 황하 문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요 춘추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망오제 시대부터 시작되는데요.
원래 사망시대 그것은 사마천에 사학이 없었던 건데 사망시대는 아주 이해할 수 황당무계한 전설시대이기 때문에 사마천은 역사에 안 넣는데 나중에 당나라 때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중국은 자기들 역사 시대를 사망 오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들 역사가 1만 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제 시대부터는 오제도 황제라는 사람이 있고 제국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많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언급하는 것은 요임금 순임금 시대입니다. 그걸 요순 시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시대. 그런데 요임금 순임금에 대해서는 그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사서 삼경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삼경이라는 게 주역, 서경, 시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책을 전부 다 정리한 게 공자입니다. 공자가 쓴 게 아니고요. 서경이란 책에 요임금 스토리, 순임금 스토리, 운임금 스토리, 탕임금 스토리가 쏙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공자님이 옛날 제왕들이 해왔던 역사 자료가 무지무지 많은데 공자님이 거기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만 골라서 모아놓은 게 서경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주역은 그 전에 있었던 역인데 주나라 시대의 역이라 그래서 주역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대 역은 환역 그러거든요. 환역.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역 그 말이에요. 주나라 시대에 있었던 역서책이니까 주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공자님이 마지막 개사편을 씀으로써 주역이 완성이 됩니다. 시경은요. 시를 305수를 모아놓은 건데 그것은 그 당시에 공자님 이전에 있었던 이 유행가 민중들이 부르던 대중가요를 공자님이 천여 수를 모아가지고 그 중에 매우 잘된 가사를 모아놓은 게 시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경의 거의 대부분은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 대중가요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청춘 남녀 간의 사랑 얘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중가요는 대부분 청춘 남녀 간의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뭐 이렇게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응?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헤어지냐 말이에요 그걸. 그게 시경이에요. 그런데 이 서경 속에 요임금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요임금이 임금 자리를 물려준 게 순임금이에요. 순임금. 그런데 순임금은 요임금의 아들이 아닙니다. 순임금은 요임금의 신하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순임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려줬어요. 그 다음에 순임금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우임금이라고 하는 분에게 물려주는데 그 양반은 황하유역이라는 게 항상 홍수가 지면 범람을 하는데 치수와 치산을 누가 잘하느냐 그거 가지고 임금자리를 결정했는데 우라는 분이 무려 13년 동안 치산 사업을 해서 대성공적으로 황하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순임금과 요임금, 우임금 요 시대는요. 요 시대는 사실은 지금 세계 역사가들은 그걸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화 시대로 인정하는데 기록이 있어요. 기록은 있는데 고증학적 어떤 유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역사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가의 어떤 형태를 갖추었다기보다도 일종의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 국가 중에서 강한 요라는 사람이 지배권을 행사했고 아마 순이라는 사람이 지배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라는 분에게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나라가 생깁니다. 우임금이 세운 나라가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하나라. 이때부터는 똑똑한 신하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세습 왕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라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논어라든가 고전에 여름 하자가 나오면 그것은 중국을 의미합니다. 하족 그러면 중국 쪽을 하족이라 그래요. 그때 하나라에서 그렇게 따온 겁니다. 나중에 한나라가 생기면서 한족이라고 바뀌었지만은 두 개를 다 써요. 하족 또는 한족 이렇게. 그런데 요 하나라도
한 400년을 400여 년간 지탱하다가 마지막에 거랑이라는 왕이 나와서 결국은 이 포악한 정치를 하다가 탕이라고 하는 임금에게 다시 또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후대에 이긴 강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거랑이 과연 폭군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 기록에는 무지무지한 폭군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쿠데타를 했을 겁니다. 탕이 쿠데타를 해서 세운 나라가 상나라라는 나라입니다. 상나라인데 나중에 수도를 은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걸 은나라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은나라도 역사로 집어넣지 않았는데 마지막 은나라의 수도였던 은허에서 갑골 문자가 나오고 거기서 역사 자료가 많이 나옴으로써 역사시대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은나라도 한 300년, 한 400년 지나다가 망합니다.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는 왕인데, 주라는 왕인데, 요 왕을 또 요 왕도 사기에 보면은 아주 포항무도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연 포항무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역사 기록이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역사 연대가 이때 은나라, 상나라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나라의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왕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무왕이 하도 많으니까 이때 무왕이 쳤어요. 요 무왕, 요 상자는 무슨 상자예요, 이게? 장사할 상자죠. 장사할 상자인데 원래 상나라 상자입니다. 상나라 상자인데 나라가 망하니까 국민들이 해먹고 살 것이 없어요. 땅 다 뺏기고. 그래서 장사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장사한다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치고 만든 나라가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주나라. 이때부터 이제 우리하고 깊은 관련을 맺는 황하 문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국가의 체제를 갖춘 것이 주나라입니다. 요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그 군사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최고 군사 책략가가 누구냐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아시죠? 강태공인데요. 원래 강태공은 뒤에 사람이 그렇게 붙인 거고 이 사람 이름은 강상입니다. 강상인데 원래 여라는 땅에 분봉을 받았기 때문에 여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사람을 태공망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70 넘도록 낚시일만 하다가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맨날 책만 읽고 낚시일만 하고 있거든. 그런데 72세에 무왕에게 등용돼서, 물론 그 앞에 아버지인 문왕에게 등용돼서 무왕이 군사로 삼았고 자기 작은아버지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천하를 통일하고 이 양반이 된 게 제나라 국왕이 됩니다. 제나라 제후, 지금 산동반도 그게 제나라예요. 거기 제남 그런 도시가 있죠. 그게 제나라입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제나라로 부임하니까 도망갔던 마누라가 나타났어요. 돈 못 벌어 온다고 도망갔는데, 아니 이 영감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제나라 임금으로 지금 부임을 한단 말이야. 또 가마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할망구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 뭐 옛날 정을 생각해서 잘 좀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강태공이 바가지에다 물을 퍼오라. 바가지에 물을 퍼다 주니까 그걸 흙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저 물을 다시 담아보라. 못 담거든. 그걸 복수 불반분이라고 합니다. 엎어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성 사업자 여러분들,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 마세요. 언제 왕이 돼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게 가능한 게 애텀이에요. 항상 빈털터로 있다가
3년 만에 월 1,000만 원 소득자가 돼서 나타난다니까 뿅 하고. 그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주나라가 우리를 주목하느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요, 주나라 시대에 생겼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생긴 나라인데, 그때 나라를 세우면서 만든 제도를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중국은 안 써요. 왜? 공산국가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우리는 그대로 써요. 3,000년 전에 썼던 제도를. 그러니까 이 무왕이 주왕을 치면서 한 연설문이 있어요. 군대를 출동시키려면 사령관이 연설을 하겠죠, 부하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이 서경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 당시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땅을 넓게 차지해가지고 이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앞에 망했던 은나라, 즉 상나라 귀족들이라든가 호족 세력들이 지방에서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를 몰라. 그래서 무왕은 천하를 통일해놓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그것은 서경의 기록과는 달리 역성혁명, 다시 하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통치할꼬? 그렇게 하다가 무왕은 빨리 죽고 말았는데, 그 동생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공. 바로 동양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 모델로 치른 게 바로 주공이라는 인물이고, 공자도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한 사람이 주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을 존경하느냐 하면, 공자가 무왕이 자기 형님인데 빨리 죽어버리니까 자기 어린 조카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주공이라는 분은 엄청난 학문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장수입니다. 무장이 되고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거의 전부 다 이 주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를 다졌던 분이 바로 무왕의 동생 주공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린 조카가 왕에 앉는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 장수들은 주공이 임금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어린 조카 성왕을 아주 잘 보필해 가지고 주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또는 공자님이 가장 존경한 인물이 바로 이 주공이라는 인물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존경. 어떤 뭐 제왕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존경하는 인물이 주공이라는 인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단종과 세조 그 관계를 생각하면 아실 겁니다. 그걸 세조는 조카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주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주공이 만든 제도가 뭐냐면요, 땅이 너무 크니까 중앙에 있는 왕이 통치가 안 되니까 여기에 중앙의 수도, 이 호경이라는 수도인데요, 얘가 이제 경이 되겠죠. 경. 여기하고 여기 사방 500리를 요 왕이, 이제 천자가 직접 통치하고, 직할시야 여기는 직접 통치하고, 요 나머지 땅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반란을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놈들에게 나눠주자. 누구겠어요? 무왕의 형제간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형제 동생들에게 다 분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천하를 통일하는데 자기에게 충성을 했던 도저히 배반을 안을 신하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강태공이라든가. 그리고 은나라 전 왕조에 현자들이 있어요. 전 왕조 주왕의 폭정에 항거했던 현자들에게 또 땅을 나눠줬어요. 이게 송나라, 기나라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분할 통치를. 그러면 자기 동생들에게, 왕자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면 이걸 분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봉. 땅을 나눠주면 이 사람들은 그 땅 자체가 또 넓으니까 그걸 다시 또 호족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분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겁니다. 지방자치제. 요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봉건제도라 그래요. 봉건제도. 이것을 봉건제도라 그래요. 봉건제도. 자, 그런데 요 동생들하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저 구석에서 무슨 쿠데타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 것이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 직할지 있죠. 직할지 요 왕의 이 궁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도성이죠. 도성 수도를 중심으로 사방 500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직경으로 보면 천리죠. 지금 같으면 한 400km. 요것은 왕이 직할 통치지예요. 여기는 무슨 뭐 분봉은 안 한단 말이에요. 요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랬냐 하면은 기 땅이라고 그래. 기. 따라서 요 지역이 뭐가 되겠어요? 경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세요. 경기도는요, 다른 도는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수도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 땅이에요, 기 땅. 기자가 경기 기자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놈들을 어떻게 쿠데타를 안 하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정치 권력으로 요놈들을 잡아두면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언제 쿠데타를 할지 몰라요. 그럼 뭘로 잡아둬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적 유대관계로 잡아둬야 돼. 인륜으로 잡아둬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 종법제도입니다. 종법제도. 다시 말하면 종가. 여기가 형님이잖아요. 왕이. 맨 형이니까 우리가 종손이다. 종손이니까 종손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또 동생들이고 신하들이니까 매년 조상의 제사를 받들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고 무슨 또 종가의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와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모든 그런 군역이라든가 그런 걸 너희들이 와서 해라. 그리고 외적이 침입하면 외적이 침입한다는 게 여기에 지금 호족들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언제 도성에 반란군이 올지를 모르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와서 막아라. 그거예요. 이게 종법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종가고 너희들이 이게 반계 혈통들이기 때문에 종법제도로 묶어놓으니까 어떤 식이 되냐 하면은 그런 일을 아는 놈은 아주 폐륜하로 낙인이 찍혀요. 이놈은 정치적으로 잘못됩니다. 그런 놈이 아니고 이놈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륜으로 묶어버려요. 만약에 형님 댁에 대해서 반란을 한 놈은 이놈은 조상의 종묘가 있는 곳을 반하겠다. 그래서 이놈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법제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무슨 이씨 종가, 무슨 김씨 종가 그런 거 있죠. 종가에 대해서는 조상의 묘를 받들고 항상 존경을 해줍니다. 통상 종가 종손들이 학렬이 매우 낮아요. 왜? 적장자로 계속 내려가니까 굉장히 손이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어른들도 종손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가 이 종법제도예요.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때 3000년 전에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래서 이와 같이 동생이나 신하들이 종가에 대해서 매년 세금을 갖다 내고 군역을 하고 공사가 있으면 와서 해주고 요걸 뭐라고 불렀냐면 그것이 예다 그랬어요. 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놈은 어떤 거예요? 예의를 모르는 놈이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삐딱해도 거역을 못 해요. 예, 다른 형제간들이 저 자식 저거 조상 제사도 안 지놓은 놈이라고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요걸 예다 그랬어요. 예다. 예다. 그러니까 예라는 것으로 정치 권력을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예는 수직적인 질서예요. 장유유사라든지 군신유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수직적인 질서만 있으면 사회가 살벌해집니다. 살벌해지니까
수평적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인데 같음을 인정하는 어떤 질서를 안 만들면 사회가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게 음악이 등장합니다. 음악. 그래서 이걸 예향문화라고 그래요. 예향문화. 여기서 주나라 시대 완성이 됩니다. 요게 이제 동양의 3000년을 지배해온 그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만들 때는 뭐 형님이고 동생이고 또 뭐 같이 뭐 이게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세웠고 그렇게 되는데 요게 대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누구야 저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통상 재벌 1세들이 힘들어 기업을 창업을 해놓으면 재벌 2세들은 아주 화기애애하게 서로 해요. 근데 재벌 3세쯤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파기 터지게 싸우죠.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막 싸워요. 주력 기업을 어느 놈이 차지하느냐 뭐 이것 가지고 막 싸우고 자살하고 난리죠. 똑같아요. 이게 한 300년 흘러가니까 저 사람 누구야 저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주왕실 종가는 있으나 힘이 없는 유명무실하게 돼버려요. 유명무실하게 돼버려요. 아무도 말을 듣지를 않아.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안 듣는데 지극끼리 치고받아 이제. 왜? 전에는 이쪽 왕이나 이쪽 왕이나 서로 형제가 아니었는데 몇 대를 내려가다 보니까 촌수가 무지무지 벌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옆에 있는 제국을 쳐가지고 자기 땅으로 삼는 거예요. 삼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명분이 뭐였느냐? 니놈이 종가에 대해서 부실하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를 팔아가지고 요놈을 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 시대가 공자님이 쓴 역사책의 제목이 춘추입니다. 춘추. 마침 이 시대가 공자님이 썼던 춘추라는 역사책이 커버하고 있는 250년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춘추시대. 그러니까 왕실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권위는 완전히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왕실이 우리 종가다. 요 개념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춘추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춘추시대는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각 제후들이 자기 국력을 키워서 명분상으로는 종가를 존경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옆에 나라를 쳐서 먹으려고 하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니까 각국의 제후들은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은 모두 데려다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국가 국력 증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뿅 하고 나타난 게 손자라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나타나냐? 손자는 제나라 사람입니다. 제나라. 그러니까 강태궁, 지금 산동반도에 있던 강태궁이 세운 제나라 땅에서 난 사람인데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오나라 함녀라는 왕 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병서를 들고 오나라 함녀에게 갑니다. 그럼 오나라 왕 함녀가 내가 당신 책을 읽어봤는데 참 좋소. 그런데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군사훈련을 시켜서 당신의 군사 이론을 나한테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손자 몇 보면 13편인데 원래 82편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13편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손자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내가 군사훈련을 시켜서 강군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왕 함녀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여자도 괜찮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왕이. 손자가 깜짝 놀랐겠죠. 군사다 그러면 이 사내가 해야 되는데 여자도 괜찮소?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후궁 180명을 골라서 훈련시켜 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함녀의 왕궁에서 후궁 180명을 무작위로 선발했겠죠. 근데 두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후궁으로 선발했어요. 함녀가 가장 사랑하는 후궁 1번, 2번을 1중대장, 2중대장에 명령해서 각각 90명씩 대오를 나누어서 군사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손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들야들한 후궁 복장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히고 거기다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궁녀들이 서로 마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지무지 우습겠죠.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지곤지 바르고 있었는데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군화 신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오니까 무지무지 킬킬거리면서 군사훈련이 되질 않아. 응? 손자는 부구를 흘리면서 우양우 자양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는데 도대체가 웃느라고 가지를 않아. 가지를 이게 엉망진창인 거야 이게. 손자가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이건 군령이니까 군령을 위반한 자는 군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근데 임금 마누라 그 말 듣겠어요 지금? 그래도 후궁이지만 임금 마누라인데? 안 들어 안 들어. 세 번째까지 하니까 안 들으니까 함녀가 가장 사랑하는 1번 2번 궁녀 후궁 요 목을 베라고 명령을 합니다. 군령을 위반한 죄로 다 목을 베야 되겠지만은 180명을 다 벨 수는 없으니 그 책임을 지고 두 지휘관 중대장의 목을 베버려라. 함녀가 기절초풍하겠죠. 아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궁녀 두 놈을 두 놈은 아니죠. 이제 목을 베버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손자에게 잘 봐줘서 용서 좀 해달라. 손자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전장에 있는 장군은 이미 임금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중에서는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다. 여기 당장 두 궁녀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 사기에 나와요. 사기 손자 열전에 나옵니다. 댕검목을 잘라버려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잘랐어요 이제. 나머지 궁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을 갈아야 되겠죠. 함녀가 세 번째, 네 번째로 사랑하는 궁녀를 각각 중대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뒤로 돌아 앞으로 가니까 어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죠 이제. 아니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안 그러면 왕의 명령도 필요 없어. 진중에 있는 장군은 임금의 명령도 거절할 수가 있다. 전략상. 그렇으니까 언제 목이 날아갈지를 몰라 이게. 그래가지고 180명의 후궁 궁녀들을 강군으로 키웁니다. 이게 손자예요. 그래가지고 함녀에게 훈련 끝났습니다. 진군 명령 한번 내리시면 물이든지 불이든지 산이든지 뛰어갈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함녀는 손자를 좋다. 오나라 최고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초나라를 아주 양자강 유역의 비실비실하던 오나라가 그 강한 초나라를 격파하고 제나라 이쪽에 진나라를 압박하면서 춘추시대 가장 강력한 오패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야들야들한 궁녀도 정신만 차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그 궁녀도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럼 강군으로 육성이 되는데 그 단순히 뭐예요? 그게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하겠다는 정신력. 안 하면 내가 죽는다는 정신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함녀도 그걸 인정하고 최고 장군으로 임명해서 오나라를 강군으로 키워버립니다. 그게 손자가 했던 일이에요. 손자가 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죽기 살기로 하면은 궁녀만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1,000만 원이 가능한가? 아이고 봉급 500만 원 되기도 힘들었는데 애텀이라고 하는 무슨 다단계판인지 뭔지 와서 1,000만 원 된다. 허풍 무지무지하게 치고가. 그러나 애터미에서는 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요 허풍이나 또는 과대망상이 아니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우선 부자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객관적 조건은 우선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경영 시스템, 보상 시스템, 또는 교육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등이 과연 내실이 있는 것이냐 또는 합리적인 것인가를 봐야 되고 거기서 파는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를 봐야 돼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장사는요, 파는 건 사는 게 90%예요. 비싸게 사면은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나쁜 걸 사면 나쁜 물건을 팔 수밖에 없어요. 잘 사야 돼요. 잘 사야 되는데 그거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느냐? 그 원가와 품질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배운다 해도 적어도 17년은 배워야 돼. 언제 배우냔 말이에요. 언제? 근데 그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 조건은,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주관적 조건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 아들 지금 저 한의대 나와서 한의사 개업해서 하고 있지만요, 한의대 들어가면서도 죽을 둥살둥 공부했는데 나와가지고는 공부터 해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의사 한 번 되면 몇 년만 하면 빌딩 몇 채씩 사도, 그 시대는 이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가 기하급수, 즉 배가 원리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우리가 플러스, 더하기, 빼기는 감이 잘 와요. 아, 10,000원 내고 5,000원짜리 사면 5,000원 빼기 5,000원, 아, 10,000원 빼기 5,000원, 5,000원. 금방 해요. 금방 하는데 곱하기는 잘 못해요. 응? 126 곱하기 129 얼마예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잘 몰라요. 그 더하기 하면 얼른 나오는데 잘 몰라요. 그것은 누구나 다 그래요. 기하급수라든가 배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박한길 회장님 늘 예를 든 게 있어요. 어느 회사에 구두쇠 사장님이 계셨는데 종업원들 임금 뚱쳐먹기로 저명한 사람이라 그 말이야. 일은 많이 시켜먹고 돈은 적게 주고. 그러니까 한 종업원이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저 돈 조금만 받고 일하겠습니다. 오늘은 1원만 주시고 내일은 2원만 주시고 모레는 4원만 주시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사장님이 생각해보니까 그 3,000원이면 되겠거든. 한 달간 부려먹고 3,000원 참 싸네. 오케이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 이거야. 한번 비춰줘 봐요. 자, 여러분요, 네트워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방법이요. 자, 1원, 2원, 열흘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열흘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30일이면 3,000원? 그러겠죠? 그렇게 되느냐 이게. 배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0일 지나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 열흘에 1,000원인데 20일 열흘 더 추가되니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5일이 지나니까 3,300 이렇게 되죠. 3,000만 원이 넘어가요. 자, 29일 5억이 되죠. 30일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되죠. 이렇게 기하급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함수 나오면 벌써 머리 아픈 사람이 있죠. 이때부터 졸기 저거 또 나오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기울기가 점점 급해져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일에 열흘인데 1,000원밖에 안 된, 어디 가버렸네 또 이거. 열흘인데 1,000원밖에 안 되는데 20일이면 100만이 되고 30일이면 이게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통상 요 네트워크 사업에서도요, 가만히 이 사업자들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스타트를 했다면 요 초기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지지부진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탄력이 붙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배가의 원리는. 그런데 이거 돈 안 되네. 여기서 끝나버려요.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배가 원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요 백지가 있는데요, 이걸 50번 접으면 어떻게 되느냐. 50번 접으면 한 번 접고
2번 접고 50번 접으면 높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럼 통상은 아이 뭐 무릎 정도 올까? 에이 그 정도가 뭐 그래도 키는 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50번 접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한번 빌려줘봐요. 50번 접으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이 방법이죠. 아까 30이 10억이었죠. 여기 10억인데 40에 오면 1조가 돼요. 1조가 된다고 40이 되면. 그 다음에 좀 떠올려 봐야죠. 50이 되면 1125조가 돼요. 1125조. 52가 되면 4503조. 이게 조금 4번 더 올라가는데 이게 3경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몇 센치냐 하는 게 몇 센치? 몇 센치냐?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이 복사지 100장이 1cm예요. 100장이 1cm예요.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밑에 계산하는 거 보세요. 예. 50번 접으면요. 그 거리가 1억 1258만 9991km예요, 이게. 근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km입니다. 이것을 1천문단이라고 그래요. 1AU 그래서 1천문단위. 천문을 계산할 때 항상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접어버리면 이 종이가 태양까지 갔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돼요. 그 정도 거리예요, 이게. 이게 배가의 원리고 기하급수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천일 천만 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나가죠. 이게 기하급수거든요. 이게 기하급수잖아요. 이게 2의 0승이죠. 2의 1승이죠. 2의 2승은 4.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멤버를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이 막 함께 막 뛴단 말이에요. 함께 하니까 가능해요. 함께. 혼자 하면 도저히 불가능. 요게 기하급수고 요게 승수원리. 요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방판이든지 또는 어떤 외판 사원이든지 또는 뭐 영업부에 누구든지 이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배가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산술급수예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실증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성공의 주체적 조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객관적 조건은 갖춰져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랐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4분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이렇게 이륙을 해야 되는 이게 이륙이 테이크오프죠. 테이크오프 해야 되는데 이 테이크오프 하는 데가 힘이 제일 들어요. 제일 많이 들어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가 뭐든지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우리가 사관학교 입학하면 우리 육사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에스트포인트,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스프링필드 공군사관학교 다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뭐 그렇게 막 잔인무도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국가건 사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뭘 시키냐면 비스트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비스트 트레이닝. 이게 뭐예요? 동물 훈련이라고 동물.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인간 취급을 사관생도를 완전히 동물 취급해요. 동물 취급에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요. 게으름, 그 다음에 나태,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의 어떤 의존, 이런 걸 완전히 빼버리고 군인 정신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4년 동안의 그 힘든 교육과 훈련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강한 훈련을 처음에 시켜가지고 그 훈련에 견뎌내지 못한 놈은 스스로 나가게 만듭니다. 여기에 석세스 아카데미예요. 석세스 아카데미는 성공 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는 쫄병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관은 장교예요, 장교. 그렇죠? 사관 장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 돼요. 훈련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애터미에서 제안하는 100일간의 몰입입니다. 100일간의 이륙작전이에요. 이 시기에 바짝 하지 않으면, 이 시기에 바짝 100일간의 아주 죽어라고 하지 않으면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벌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지만은 누구나 그렇게 천일 천만 원 월 소득이 될 수 있지만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 4,800만이 다 부자가 되는데 부자는 1%밖에 나머지는 죄다 가람뱅이다. 그럼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누가 활용하냐 하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지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지방 효과 또는 문지방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문지방이라는 게 문지방 하나만 넘으면 거기에 성공이 있는데 문지방을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걸려서 넘어져. 전부 걸려서 넘어져요. 여러분요, 문지방 넘는 거하고 걸려 넘어진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축구할 때 보세요. 골대 맞고 100개가 나와도 하나 거기 넘어가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골대 맞고 나오면 뭐예요? 문지방을 못 넘어갔잖아요, 지금. 하나 넘어가는 게 100개 맞고 나오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사회 현상도 똑같습니다. 문지방을 못 넘어가고 넘어져요.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지방이 없다면은 지금 세계 가장 선진국은 에집트가 돼야 되고 오스만 터키 제국이 돼야 되고 아르헨티나가 돼야 되고 체코가 돼야 되고 그래요. 과거 굉장한 나라들입니다, 그거. 근데 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앉아 있어요. 다 넘어진 거예요. 그걸 루이스 장벽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루이스 장벽.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데 아이고 그거 뭐 경제 성장해서 소득 좀 올라가면 중진국 되겠지. 에이, 천만의 말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못 넘어가요. 근데 그걸 코방아를 중진국으로 찌면 좋은데 통상은 옆으로 찌어 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74년 제1차 석유 파동, 79년 제2차 석유 파동 때 하마터면 넘어져서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할 뻔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넘어질 뻔한 게 IMF 사태 때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렇죠?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만 원 여기서 선진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2만 원, 2만 불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올라갔다 뒤로 갔다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문지방 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사업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내가 여기 희망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놈들 무슨 사기를 치는가 보자. 우리 처남놈이 여기 있다는데 내 들어보고 이 자식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놔야지. 우리 마누라 저 옆에 나는 뭐 때문에 여기 가는지 와서 내가 들어보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으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앉혀놔야지. 뭐 이렇게 오신 분들 딱 보면 알아요. 아무런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고 저 자식 말이야 까불고 있어 이 자식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기회를 잡아서 다리몽댕이를 분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재수 좋게도 이 강당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강당으로 넘어진 거예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베팅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술에 의한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판다든가 또는 뭐 이 가격을 후려친다든가 무슨 이 보상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소비자 마켓. 우리가 서로 싸고 좋아서 쓰고 우리끼리 소득을 올리자. 이게 빨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전부 빨대 시스템이거든. 전부 대자본으로 싹 빠져들어. 여러분 엊그제 보도 보셨죠?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거의 40%가 10대 기업에서 나와요. 주식시장의 52%가 10대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어디다 송곳 꽂을 어떤 여백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싸고 좋아서 쓰고 우리끼리 소득을 얻어가자. 요거란 말이에요. 소비자 마케팅.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여러 개가 나와서 그 시장이 마치 할인마트처럼 그 시장에 가면
그게 어느 기업이든지 싸고 좋은 물건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인식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터미가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소비자 마케팅을 하자. 그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할지 못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박에 줄칠한다고 수박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 내부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부가 변해야 돼요. 나무 거 보고 베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베낀다고 해서. 하여간에 요 100일간 어떻게 뜰 것이냐 하는 걸 자기 스폰서 또는 지인과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다리를 잡아서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체면, 자존심, 남편, 마누라, 자식, 친구,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뭐 이렇게 하면 턱 넘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활주로에서 가장 시끄러워요. 왜? 엔진을 있는 대로 가고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스튜어디스 아가씨들도 의자에 몸을 묶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륙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양력, 다시 말해 리프트를 받지 못하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비행기가 그 술술술술 걸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뜨겠어요? 빈곤이라고 하는 이 땅바닥에서 그냥 박차고 탈출하지 않으면요, 빈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한 100일간 하게 되면 그런 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 7학년 2반이신 우리 이 리더분, 그냥 막 자존심이었겠어요? 체면이었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냥 막 공직 생활을 15년 이상 한 분입니다. 자존심이 있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고 자식 다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밤 2시까지 그냥 불철주야 하신 분이에요. 불철주야.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으니까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따라서 처음에 이 100일간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팍 차고 나가겠다는 강한 신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공수훈련, 유격훈련, 무언훈련, 뭘 다 받는데요. 훈련 받는 초기가 제일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하나 메고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예비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한 이유가 정신을 빼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나도 낙하산 타고 4번 뛰어내렸지만 난 제정신으로 뛰어내린 적이 없는 것 같아. 완전히 미쳤던가 아니면 정신이 나가버렸던가. 왜? 기합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훈련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뛰어내렸어요. 혼자 뛰어내리라고 하면 못 뛰어내립니다. 우리 동기생들과 같이 뛰어내리니까 오늘 행주나루에서 점프를 했는데 그거 뛰어내렸어요. 가장 수고스러운 게 일주일간 유격 예비 훈련이에요. 레펠 타고 체력 단련하고 그다음에 바위 타고 내리고 줄 타고 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야 유격을 나가서 노고단까지 소백산맥을 타고 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칼하고 대검하고 총하고 대검하고 가지고 2개 가지고 가는데 유격을 가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기하급수 원칙에서 봤듯이요, 상당 기간이 가도 몇 분 안 돼요. 1,0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점프를 해요 이게. 근데 통상 그 순간에 전부 다 끝나버려요. 아이고 이거 돈 안 되네. 순 거짓말만 했구만. 끈질기게 살아남는 분은 3년 후에 월 1,000만 원 소득이 될 겁니다. 그것도 50% 디스카운트해서 그렇습니다. 디스카운트해서 그래요.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